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성신여대 사학과 홍성률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한용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그 얘기 들으면서 살짝 열받으신 분들 많으셨거든요. 혹시 오늘 저희가 들을 내용도 약간 열받는 내용일까요? 열받는 것의 데자뷰. 특히 우리 현대사는요, 왜 이렇게 알면 알수록 속상하고 뒷목 잡는 일들이 많은지, 홍 교수님 공부하실 때 괜찮으셨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적에 한국 현대사, 특히 이제 한국전쟁 이 무렵은 어떤 역사의 저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한 역사를, 극복하고 더 나은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또 많은 희생이 있었고 또 그 부분도 또 우리 역사 속에서 또 중요하게 성찰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가 이게 수험을 볼 때 합격을 위해서는 오답 문제 풀이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의 발행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오답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두 분의 그 강한 멘탈이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예. 저희가요, 지난 시간에 이제 딱 중요한 얘기들, 그러니까 해방, 우리 민족에게는 해방이지만 박정희에겐 패전이었다. 예, 그 이후 이야기부터 5.16 쿠데타까지 박정희 행적을 좀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경비사관학교 2기생으로 박정희가 입학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미군정 상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해방 직후에 38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를 했고, 네. 그리고 여기에 진주한 미군정은 항반도 남쪽을 직접 통치를 했습니다. 이게 또 일본하고도 다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통치를 할 적에 친일파들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경찰 부분에서도 드러났지만, 그거는 이제 권력 관계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일찍이 이제 마키아벨리가 그 군주론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지역을 정복했을 적에 오히려 과거 정권에 충성했던 인물을 쓰는 게 유리할 경우가 있다. 그걸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과거 정권에서도 썼을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과거 정권에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이라면은 새로운 권력에도 충성할 거다. 그게 마키아벨리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권력 정치의 논리에서는 결국 이제 그러한 것들이 관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경찰이란 부분은 민간인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권력의 어떤 매개체가 되는 부분인데, 그쪽 부분부터 친일 경찰들을 썼으니까 친일 경력을 가진 군 인사를 쓰는 거는 미군정으로서는 상당히 당연한 이야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어떤 국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의 입장은 배려가 되지 않는 정책적인, 전략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도 우리 현대사가 뒤틀어지게 된 어떤 기폭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예. 예, 실제로 봐도 그 당시 창군이라는 책이 있죠, 창군. 예, 그 군 출신이 쓰신 책이나 또 노영기 박사 쓴 책뿐만 알겠지만, 이 광복군이나 중국군, 쉽게 항일 세력이죠. 많지 않았다 그러죠. 경비사관학교의 숫자가. 그 이유는 뭐냐면
숫자 자체도 적었지만 또 한편은 또 왜 남의 그 미군이 고문관으로 있는데 우리가 또 들어간다 마냐는 민족적 반감도 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냐면 일본 육사나 만주 군관학교 출신 장교 또는 지원병 출신의 하사관들이나 또 학병 장교들 일제 다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력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핵심은 만주군 출신하고 일본 육사 출신들. 그래서 광복을 오히려 많지 않았다 그러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군대와 관련돼서는 군 장교 집단은 상당히 전문직이긴 해요. 옛날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공직자들을 민주정치를 할 적에는 추첨으로 뽑았는데 군 장성만큼은 이제 선거, 왜냐하면 전문성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어떤 일본군에 복무한 그 인력들도 활용할 측면이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군의 핵심, 군을 운영하는 그 핵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독립운동을 했거나 또 그쪽에서 이제 군사기술적인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이제 그분들이 당연히 우위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미군정도 맨 처음에 군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통일부라는 조직을 만드는데요. 통일부. 네, 통일부에는 그 유동열이라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을 앉혔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사실 저변 자체가 이제 친일 세력들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특히 이제 냉전으로 가면서 결국 그 공산주의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친일 세력들이 더 전면화하게 된 것이죠. 네.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게 홍 교수님 말씀 자체도 미 군정의 사진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소 전략 때 공산군 전략 속에서 한국군의 재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이 그런 점에서는 분단이라는 게 친일 세력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온 것이죠. 왜? 과거에 박정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주에서 이른바 공산 세력과 싸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자산의 미국으로서는. 그러니까 백선엽 같은 사람 정보 장교로 쓰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속에서 박정희는 뭐냐면 그 첫 부임지가 춘천에 있었던 8년대 그 제4소대장으로서 38도선 경비를 맡게 됩니다. 여기 분단 지점을 맡게 된 거죠. 근데 그는 바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8년대 연대장이 원용덕이죠. 이 원용덕은 바로 만주국 군위 장교 출신이에요. 그것도 중령까지 올랐습니다. 만주국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군의관이 이제 현역 이제 전투병과 이제 해방위에는 하고 나중에 헌병 총사령관까지 됩니다. 이 사람이 연대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일단 나중에 또 홍 교수님들이 뭐 박정희 그다음에 김정부가 또 5.16 쿠데타 세력의 민족적 성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때 뭐냐면 이제 이 경비 초소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브라운이라는 이제 그 미국 고문관이 있었어요. 이 고문관이 이제 뭐 이렇게 이 소대장의 서열에 따라 배치한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니까 박정희가 왜 우리가 미국놈 말을 들어야 되냐서 막 이 간섭하냐 불만을 터뜨렸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브라운이 열받아가지고 요즘 말로 고소까지 하려고 했다. 그때 원용덕이 간신히 달래가지고 무마된 적이 있다 그래요.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8년대 제4소대장으로서 38도선 경비를 맡다가 대위로 진급하게 됩니다. 예. 소에서 바로 이제 뭐 이 국군 최 연대 단위 기동 훈련을 기한했다는 공로에서 소에서 중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위로 진급하게 됩니다. 참 운이 좋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만 얘기를 잠깐 들으면요. 박정희는 이 반미주의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들기는 하는데 이 나중에도 좀 보여지지만 박정희의 반미적 태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박정희는 그 힘의 우위를 인정하고 승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반미주의는 뭐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갖고 있는 반미주의나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치적 반미가 아니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적인 질서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뭐 박정희에도 영향을 미쳤고 또 만주국을 그 운영하는데 그 또 큰 역할을 했던 이제 기시노부스케 이제 이러한 인물들이 있는데 이러한 인물들의 성향이 이제 국가사회주의라고 해가지고 어떤 군국주의적인 국가가 안 하고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연결시킨
이제 그러면서도 대단히 반공적인 이제 그러한 논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리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서구식, 미국식 어떤 자유주의적인 정치관, 또 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 이러한 것을 기피하고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국가 중심으로 가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도 이제 그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박정희의 또 개인적인 얘기를 살짝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왜 이 시기에 박정희는 전 부인인 김호남 말고 또 새 애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뭐 이렇게 역사 얘기해서 이 여성 이야기를 한다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다소 금기거나 또 네. 연구자들도 별로 언급하지 않는데 워낙 또 가족 관계나 이 자녀 문제에서 혼란이 있으니까 좀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호남이란 본처가 있었고 있었는데 박진은 그 당시 이제 다시 해방 후에 군 장교를 하면서 이화여대 1학년이었던 이혈란이라는 사람과 동거합니다. 이혈란이라는 사람은 이제 상당히 그 이제 야심만만한 그 엘리트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정희라는 사람이 에게 잡힌 거죠. 실제 뭐 기록을 보게 되면 도망도 여러 번 쳤다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박정희가 뭐 잡았단 말이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48년부터 50년까지 약 3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그래요. 예, 그러다가 뭐냐면 이 약혼까지 하고 동거를 시작했는데 바로 여순 사건이 터지고 박정희가 좌익 혐의, 남로당 비밀 당원이라는 혐의로 감옥하면서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이 일설에 따라 뭐 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때 뭐냐면 박정희가 구속되기 서너 달 전에 이혈란이 사생 아들을 출산했다고 얘기했는데 뭐 곧 죽었다 그래요. 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 여순 사건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남로당 비밀 당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사실관계를 확인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박정희라는 인물이 해방 직후에 자익 활동, 남로당 활동에 연루되었다는 거는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네. 사실 5.16 쿠데타 직후에도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흥미로운 게 최근에 중국 정부 외교부에서 중국은 이제 문서를 다루는 기관을 당한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1965년까지 중국 외교 문서를 공개를 했어요. 그 중에 나온 문서 중에 하나가 1961년 5.16 쿠데타 직후에 중국 쪽에서도 한국에서 쿠데타가 발생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평양에 있는 그 중국 외교관이죠. 그러니까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의 외교관이 북한 관리와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담을 한 거를 보고한 문서가 공개됐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이제 북한 관리가 이 쿠데타는 친미적인 성격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박정희라는 사람은 과거 남로당 당원이었다. 우리 정부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의 형이 있죠. 박상희 씨라고. 그렇죠. 그리고 박상희 씨의 그 부인이 있습니다. 형수죠. 그 형수도 남로당원이었다. 이제 이렇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조기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황태성 사건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이 또 있는데 그 5.16 쿠데타에 가담했던 이석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네.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 법사위원장인가를 했는데요. 5.16 쿠데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근데 이분이 쓴 회고록에 의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5.16 쿠데타가 성공한 이후에도 어떤 박정희의 과거 좌익 경력에 대해서 항상 캐고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알기로는 미국 정보부서에서 그러니까 중국에도 이제 미국 그 정보망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북한 내에 있는 박정희 정보를 캐려고 했다. 그 얘기가 회고록에 있어요. 그 얘기하고 중국 당한가에서 그 새로 공개된 자료하고 맞춰 보면은 또 이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희 조기가 당한 이건 좀 저도 잘 몰랐던 얘기입니다. 예, 보니까 참 그냥 남로당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엮여져 있는 남로당 같습니다. 예, 그 정군운동 때 정군운동이나 숙군이죠. 여순 사건 직후에. 정군과 숙군은 다르죠. 이제 군대 내에 있는 좌파 프락치를 색출하겠다고 숙군 운동을 하는데 그 숙군 작업 중에 그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는 뭐 단순 가담자든지 전혀 자익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박정희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뭐 기존 다른 군 인사들의 회고록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여순 사건과 박정희의 관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 여순 사건 때 그 박정희는 당시 이제 육군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순 지역으로 파견 나가갖고 그것을 진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때도 또 작전 참모였죠. 네, 그때도 작전 참모였고요. 근데 이제 사실 박정희가 당시 남로당원이라고 하지만은 그 여순 사건을 일으킨 좌익 세력하고 뭐 직접 공모를 했다든지 거기에 가담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순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남로당 중앙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간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그 좌익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일으킨 것이었죠. 지역의 좌익. 그렇죠. 예, 네. 남로당계가. 네. 그래서 사실 그 남로당 전남도당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남로당은 장교는 중앙당에서 관리를 했고 사병은 지방도당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지창수라든지 여순 사건을 일으킨 사람하고 박정희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군대 내에 이제 좌익 세력들이 드러났고 그것을 색출하는 숙군 작업이 벌어졌는데. 그때 김창룡 같은 사람들이 앞장서었죠. 예, 김창룡이 주도를 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장교들, 사병들이 잡혀가는데 박정희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10년 감형이 되고 형 집행 정지가 돼갖고 풀려나올 수 있었죠.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운이 좋았네요. 예, 그거는 일단 박정희가 이제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만주군관학교 나오고 일본 육사도 나왔으니까 그 선배 그룹이 구명운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군 인사의 회고록을 보면은 백선엽 장군은 백선엽 장군대로 또 김정렬 뭐 박정희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중요한 그 원인은 아니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박정희가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제 동료 좌익 세력들을 색출하고 이제 그런데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이죠. 그거는 5.16 전후에 기록에도 모두 특히 미국 기록 이런 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료 이제 좌익 그 활동을 했던 군에서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색출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른바 쉽게 말하자면 군대의 그 남로당들에 대한 명단을 풀고 그다음에 색출하는데 적극 협력했기 때문에 그것이 참작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정보 제공 차원이 아니고 일부 회고록에 나온 것에 의하면은 이제 직접 잡으러 가고 접촉하고 그러는데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거 상당히 좀 심각한 얘기네요. 어쨌든 뭐 사상을 따라서 봤을 때는 동료들을 직접 자기가 적반에 앞장섰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되니까 아마 그런 말도 있어요. 김창룡이 원래는 강경파인데 김창룡 같은 경우는 웬만한 자기는 다 사형시켰지 않습니까, 당시에. 근데 박정희만은 살려줘도 된다고 본인이 판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박정희이 공개적으로 남로당 동료들을 밀고 내지 적발을 했기 때문에 그는 풀어줘도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줘도 된다고 얘기했고 이승만 그걸 오케이 해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속에서 보자면 이 살려준 사람들 할 때 아까 말했지만 백선엽
훗날 또 이제 박정희하고 또 다른 인연이 이어지고 오늘날까지 또 백선엽은 아주 또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원용덕, 정일권 훗날 또 유신 이후에 이제 국무총리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있고 어쩌면 오늘날 백선엽 미화도 어쩌면 그런 과거의 박정희 살리기와도 연관되거나 또 만주군에서 비슷한 경력을 가졌던 사람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찌됐건 간에 어쨌든 박정희는 이 여순 사건 때문에 애인과도 헤어지게 되고 말 그대로 이제 강제로 군에서 파면이 됐기 때문에 강제 예편이 됐죠. 종친거죠 인생 우리나라에서 웬만하면. 예, 뭐 출세길도 막히고. 근데 어떻게 해서 재기를 하게 됐는지. 예, 한국 전쟁이 살려줬죠. 그러니까 또 분단이네요. 예, 역시 이제 분단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친일은 분단하고 떠날 수가 없네. 사실 박정희라는 사람은 그 좌익 혐의자로 잡혀갔다가 군대에서 쫓겨났고 이제 육군본부에 문관으로 근무를 했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 정식 지휘였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전쟁이 발발했을 적에 박정희는 스스로 한강 다리를 건너서 남쪽으로 왔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럴 수뿐이 없는 거죠. 박정희가 서울에 남아 있었다면은 아마 그의 좌파 동료들에 의해서 상당히 고초를 당하거나 죽음을 맞이했겠죠. 처형이죠. 빨리 얘기하면. 예. 그 정도면. 그때 또 용케 살아남았어요. 예. 그것이 뭐 또 이것도 같이 판단하기 애매한데.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옴으로써 이제 방공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검증이 됐고 그리고 당시로서는 이제 군의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박정희는 곧바로 이제 소령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직도 받고 유경수와 결혼도 하고 다시 이제 가정 생활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참.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나중에 장도영의 추천으로 훗날도 5.16 쿠데타하고 장도영 같이 가는데 장도영의 추천으로 이제 구사단 참모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었고, 그죠? 예. 네. 참 이 6.25가 여러 사람 살렸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까 유영수와의 결혼할 때 이제 보면 이제 50년 11월 달에 김원환과 이제 이혼 절차를 들어갑니다. 좀 제가 이상하게 가정생활 자꾸 얘기해서 좀 민망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래서 육정간이라고 있죠. 대단한 대지주죠. 네, 딸이었던 유경수와 이제 박정희가 결혼하는데 사실 육정간이 반대했다 그러죠. 좌익 혐의자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군 소령이지만 참 미래가 전도가 암담하죠. 양양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유경수하고 그의 모친, 유경수 어머니죠.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래요. 왜 적극적으로 나섰는지는 사실 저도 상당히 이해가 안 가요. 보통 반대해야 정상입니다, 사실은. 왜냐, 전투도 있고 좌익 혐의도 있고 한데 지주의 딸이 결혼한다. 이거는 아버지도 반대하는데 어머니가 유경수를 데리고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혼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1950년 12월 12일 또 12.12네. 이것도 날짜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의 한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예, 이렇게 올렸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당시 요무렵에 이제 신당동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신당동 주택이 바로 5.16 쿠데타의 산실이 됩니다. 이 왜 신당동 저택을 기념시설로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쿠데타, 발상지라는 데서 역사적 의미는 있다 저는 봐요. 근데 그런 맥락과 다르게요. 이 지역에 있는 구청장이 뭐랬냐면, 쉽게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하고, 현 대통령의 또 생각이다. 그래서 성역화 사업을 하려고 한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벌써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전환식에 나온 얘기예요. 벌써 충성 경쟁하는 것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는 저 생각 남겨야 된다 봅니다. 그러나 현역 대통령이 있는데 성역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5.16 쿠데타 발상지로 얘기해서 폄하하면 좀 반대 안 하겠어요. 헌정 파괴의 현장으로서. 그러나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베루살렘의 베들레헴? 말구유 예수 태어난 것처럼 만들겠다. 이 자체가 코미디란 것이죠. 근데요, 이 박정희가 6.25 당시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군부 쿠데타 모의와 또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요. 1952년에 이제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바로 썼죠. 그거 이제 뭐냐면은 이 해가 대통령을 뽑는 해인데 당시 헌법에 따르면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이제 해방 직후에, 한국전쟁 직후에, 서울 시민들한테 우리가 잘 싸우고 있으니까 안심하라 하고 본인은 미리 대전으로 도망갔죠. 네, 피난을 갔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또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갑자기 계엄령을 내리고 군과 헌병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안팎했습니다. 헌법을 바꾸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당시 이제 유엔군은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한미 관계에도 긴장이 오겠죠. 특히 당시 이제 미국 대사관 직원들, 한국에 있던 미국 대사관 직원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한국군 내에서도 당시 이제 육군본부 작전국장으로 있던 이용문이라는 그 장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일종의 그 이러한 한미 갈등 또 국내 정치적인 갈등을 활용해 갖고 군이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는 것을 그 모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장면 정부의 인사들과 접촉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용문 바로 밑에서 육군본부 작전 차장을 했던 인물이 박정희였어요. 네. 그래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 일에 얼마나 관여가 되어 있는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용문의 어떤 거사 계획에 대해서 박정희가 몰랐을 리는 없다는 것이죠. 조갑지 글을 보면 상당히 동조하고 뭐 그런 걸로 나와요. 네. 그리고 또 상당히 또 존경하는 선배였고요. 이용문이. 쿠데타를 하려고 해서 존경했나?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이건계 네. 씨가 또 사법고시에 패스를 했을 적에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또 그 뒤를 봐주고 그러한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쿠데타 계획은 성사될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은 당시 이제 미국의 대한 정책이라고 했을 적에 미국 외교관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미국 장성들이거든요. 근데 당시 미국 장성들 크라크 장군이라든지 그리고 당시 이제 벤플리트 장군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쿠데타 계획은 결국 불발이 됐고 이용문은 1년 후에 상당히 의문스럽게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장군이 탄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원인이 연료 부족으로 감미가지 연료 부족도 아니고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독 이승만 때 의문사 당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 주변에 있으면 다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이용문에 대해서 추가 설명 조금 박 실장님께서 덧붙이실 거 있으신가요? 아까 우리 홍 교수님, 미국 내에서도 에버레디 작전한 게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먼저 그게 이제 이게 시원을 이루는데 52년 정치 파동이 사실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당시 이제 크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박 대통령이 유엔군의 작전을 지장을 주는 범위에서 독재를 이 대통령이 유엔군의 작전을 지장을 주는 범위에서 독재를 강화하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한국군을 동원해서 이 대통령을 이제 건자에 몰아낸다. 이제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버레디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에버레디라는 명칭이 붙게 된 거는 53년 휴전 때죠.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 그냥 휴전이 되면은 단독으로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겠다. 한국군을 동원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유사시에 진짜 그럴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한국군을 동원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건자에서 몰아내고 새로운 지도자를 옹립한다라는 에버레디 계획이라는 거를 만들었고 그 계획을 또 몇 차례 이제 손보면서 상당 기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측근 인사들은 사실 4월 혁명 때 미국이 또 이승만을 물러나게 하는데 일정 정도 역할을 했거든요. 그거를 그 측근 인사였던 올리버 같은 사람은 이런 게 에버레디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요컨대 이제 이 말은 뭐냐, 이용문이라는 사람이 단독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미국의 이러한 입장들 감지하고 또 그럴 때 있어서 대체 카드로서 장면을 검토하던 분위기들. 이런 속에서 일본군 육사 출신인 장교죠. 이용문은 근데 하여튼 전쟁할 때마다 포로가 되거나 하여튼 뭐 이게 전공을 잘 모셨던 사람이에요. 호탕 대담하긴 하는데 별로 군인으로서는 큰 성과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일본군 장교로서 포로로 돼서 귀환했던 사람이고 그 이제 박정희 하고는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덩치도 크고 호탕하고 호남하고 술도 말술이고 술은 비슷하군요, 둘 다. 근데 하여튼 박정희가 참 밑에 부하로 있을 때 이용문이가 바로 이런 쿠데타를 모였었고 여기에 박정희가 동조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돌고 있었어요. 예, 그렇게 된다. 어찌됐건 굉장히 깊은 관계가 사실이었던 것 같죠. 예. 그러니까 그 아들, 이용문의 아들 이건계. 예, 훗날 공안검사의 대명사입니다. 예. 최연소 아마 무슨,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검찰총장 했던 것 같아요. 예,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 또 조갑제의 경우에는 바로 이 영웅으로, 잊혀진 영웅으로서 이용문을 평절 쓰는데 참 쿠데타 모양을 대단히 영웅스럽게 쓰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계의 로펌도 아마 좀 이후에 박근혜 집안에서 친일 문제에 거론할 때 아마 소송 관련도 했었던 것 같아요. 참 대를 이어 관계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예. 그 후에 박정희의 육군 경력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워낙 군 경력이라는 것이 많지만 꼭 유능한 건 아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1955년 제5사단 사단장이 됐을 때는 1955년에 폭설이 발생해서 자업지던 장병들이 자기 부하들이죠. 부하들이 뭐냐면 많이 죽었죠. 예. 눈속에 파묻혀 죽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책 당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장군이라면 준장이 아니라 소장이 돼야 진정한 장군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57년도에 육군대학을 졸업하면서 육군소장 진급 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나보다 상당히 늦은 편인데 이때 뭐냐면 진급 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장군 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때 뭐냐면 대부분 찬성했었어요. 근데 이 경무대 행정관 곽용주라고 했을 겁니다. 우리 전에 4.19할 때 부정선거 관련자죠. 예, 곽용주가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곽용주가 반대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김정열 일본 육사 출신의 공군 참모총장했던 사람이죠. 이 김정열이 심사위원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통과되고 그다음 몇 차례 거쳤다가 이제 운명의 1960년이 되면 1월 달에 부산 군수기지 사령부 사령관으로 임명되게 되고 이거와 함께 맞물려서 5.16 쿠데타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그 곽용주가 반대한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자익 경력이라는 꼭지가 붙어 다니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을 보면은 사실 박정희는 육사 2기 그 동료들과 비교해 보면은 승진이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주 늦은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육사 2기 동기생 중에서 또 그룹을 놓고 보면은 사실 이게 친일 경력이긴 하지만은 박정희 같은 경력을 가진 인물은 상당히 드물거든요.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나왔으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면은 좀 늦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꼬리표는 이제 계속 군 경력에 따라다닐 뿐이 없었다는 게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에서 근무한 그 지역을 보면은 대부분 다 후방입니다. 전방 사단장으로 간 경우가 아주 짧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의 5사단 사단장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폭서에 내려갖고 사고로 또 금방 물러나왔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장군은 소장으로 진급하는데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문제도 여전히 안 풀리지 않았을까요? 예. 사실
박정희의 그 사상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좌익 경력을 갖고 있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자체가 저는 뭐 비난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그랬고, 그리고 이제 알고 보면은 우리나라 군 장성으로 활동했던 인사들 중에 해방 직후에 이러저러한 그 활동에 연루된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박 대통령의 그 형, 존경했던 자신의 친형 박상희가 10월 항쟁 때, 해방 직후 10월 항쟁 때 경찰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거든요. 이러한 것을 봤을 적에 뭐 그 사람이 이제 좌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여건이나 이유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본인도 그러한 경력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역시 또 젊은이로서, 또 역시 나름대로의 이의를 갖고 또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결국 이제 빨갱이 친북주의자로 몰아갖고 배제하고 탄압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부분에 더 큰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보면 4.19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4.19 일어나면서 작년 이제 허정 과도 내각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거쳐서 이제 민주당 정권이 이제 60년 7월 때 들어서게 되는데, 이제 이때 뭐 인사가 있었잖아요. 예, 이때가 인사 있었을 때, 뭐냐, 역시 또 이제 그 박정희 문제에 또를 이종찬 아시죠? 역시 일본군 장교 출신이죠. 이종찬 장군. 네. 이종찬 장군이 이제 뭐냐면 장면 국무총리 찾아서 박정희를 때 상당히 또 중용을 하고, 여기 또 장군 이야기하게 되면 미군에 어느 정도 동의가 있어야 되죠. 당시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때 맥그루더, 예, 주한미군 사령관과 논의했다는데, 이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시로서는 좀 상당히 어땠습니까? 맥그루더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음이 틀림이 없는데요. 사실 4월 혁명 직후에 박정희 군수기지 사령관은 상당히 구설수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박정희라는 사람이 부정선거에 애초부터 그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것도 그때 이미 쿠데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에 적극적으로 충성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4월 혁명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당시 이제 부산 마산 지역 계엄군 사령관이 박정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위대를 아주 적극적으로 막거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 부산에서는 4월 혁명 직후에 이제 기존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 국회의원을 뽑자, 그러한 약간은 급진적인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과 연관돼 가지고 조총련 자금이 부산에 들어왔다. 특히 군수기지 사령관 박정희가 의심스럽다. 이러한 그 풍문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종찬이 또 박정희를 만나갖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허정 과도 내각 내에서도 또 장면 정권 초기에도 박정희의 이제 좌익 경력 같은 것이 이제 계속 그 걸림돌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공교롭 그때 보게 되면 곽용주라든지 또 한때 뭐냐면 그 김형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육군본부 참모차장 제2공화국 때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좌익 경력 문제 삼았는데, 뭐 꼭 인과관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곽용주는 나중에 3.15 부정선거 문제로 이 박정희 5.16 쿠데타 이후에 사형당하고, 그다음에 이 김형이라는 사람도 나중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정 반대하다가 참모차장에서 예편되었죠. 예,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차이제 5.16이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5.16 쿠데타가 본격적으로 기획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때도 박정희는 쿠데타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거를 4.19 전이죠. 4.19 전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5.16 쿠데타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뭐 자신들이 편찬한 군사혁명사 이런 책에 다 써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이할린 같은 그 동료 장군들이 보기에는 박정희는 50년대 더 일찍부터도 그런 정치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에 비판적이었고
대체로 그 당시 이제 송효찬 육군참모총장이 5월 초에 도미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그때를 기회로 해서 쿠데타를 음모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계획은 이제 결국은 4월 혁명이 발생함으로써 좌절이 된 건데, 그렇지만 그때는 뭐 막연한 계획이었지 그것을 실행할 만한 그 충분한 역량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편찬한 군사혁명사 같은 거를 보더라도 당시에도 뭐 이렇게 군대를 조직했다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서울 근교의 부대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쿠데타의 실행은 어려웠겠죠. 했다면 다 진압되겠죠. 예. 그리고 4월 혁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4월 혁명 때 한국군은 이승만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도 쿠데타 설이 파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 예. 그 한국의 관리, 한국의 지식인들이 최근 공개된 이제 미국 정부 기록 보면 다 나오는데요. 군인들이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송효찬 같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4월 혁명으로 한국에는 대단히 유동적인 정치 상황이 들어섰는데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은 알고 보면은 50년대 후반부터 또 4월 혁명 때부터 이미 이제 가시화된 그런 가능성이었다. 다만 이제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른바 정군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군부 쿠데타를 실행할 만한 장교 집단을 결집하는데 성공한 것이었죠. 박정희 자신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뭐 군수기지에서 부사령관 하다가. 그렇죠. 군대 내에서 아주 실질적인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군 장성 집단 중에서 결코 줄이라고 할 수 없는 세력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이 또 쿠데타를 특히 이제 불만스러워하는 청년 장교들을 결집할 수 있는 또 그 요소가 되기도 했죠. 예. 지금 우리가 지금 홍 교수님 말의 핵심이 뭐냐면 적어도 5.16 쿠데타 4.19 이후의 위기적 상황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4.19 이전에 준비되고 조직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때부터 이미 추진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박정희가 그 정도 위치라든지 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좀 견제를 덜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들기도 하는데요. 그 50년대부터 뭐 4.19로 불발되기도 했지만 그 뒤로도 계속 쿠데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박정희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4월 혁명 직후에 군부 쿠데타설이 나왔을 적에는 대부분 한국군의 아주 고위지위에 있었던 송효찬이라든지 유재흥 장군이 그때 1군 사령관 제일 병력이 많은 화력이 막강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물망에 올랐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박정희라는 사람이 청년 장교들과 함께 군대를 정화하자는 정군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쿠데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장교들의 정군 운동의 흐름을 박정희가 선도 투쟁을 해주면서 다시 말해 그 신망을 얻으면서 그들이 실제 쿠데타 세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대충 뭐 홍 교수님 뭐 옛날에 쓰신 글 보면 쿠데타에 동조했던 그룹이 한 3그룹 정도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대체 어떤 그룹들이에요? 첫째 그룹은 주로 이제 장성들인데요. 사실 5.16 쿠데타에 직접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죠. 이제 이 사람들은 박정희와의 이제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쿠데타에 이제 들어온 뭐 해병대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김동화, 김윤군 그리고 이제 이주일 소장 육군에 다 만주공학교 출신이네요. 네. 그리고 또 유원식 같은 사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6.45 기생인데요. 6.45 기생은 박정희가 육사 2기를 졸업하고 곧바로 육군 사관학교, 그러니까 그때 조선경비대 사관학교죠. 거기에서 교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바로 5기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5기생은 공수부대 박지옥, 또 육군단 포병대 문재준, 그리고 5.16의 또 전방에 있는 사단장으로서 5.16의 어떤 배후적인
배후에 이제 커다란 군을 그 통제하는 역할을 했던 최명신 이런 분들인데 5기생 그룹도 역시 박정희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5.16 쿠데타 세력으로 연결이 됐지 5기생 내부에 횡적인 연대는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6.4 8기생이죠. 김종필로 대표되는 그룹인데 6.4 8기생은 전두환의 6.4 11기생과 더불어 아주 육사에 독특한 그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6.4 8기는 정부 수립 이후에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간 그 기수예요. 그래서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군대를 팽창시켜야 됐기 때문에 한 기수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 사망한 그 8기생만 400명이 돼요. 40%의 사망률. 네. 그러니까 한국군 내 요소에 8기생이 없는 곳이 없겠죠. 근데 이제 6.4 8기생 중에서도 그 공부를 잘해가지고 애초부터 이제 육군본부에 계속해서 남아서 근무하던 김종필과 이제 이런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이제 정군운동에 나서는 핵심이 됐고 그리고 이들 8기생들은 6.4 5기생이나 다른 장성 집단과는 달리 박정희에서 개인적으로 연결되는 집단만은 아니고 내부에 횡적인 유대를 갖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미국 정보부서가 5.16을 전후해서 분석한 그러한 그 뭐 회고록이나 당시 자료들을 보면은 6.4 8기생과 박정희의 관계는 완전히 이렇게 박정희가 6.4 8기생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초창기에는 그러한 관계도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기의 조직적 의지가 박정희하고 맞아떨어졌다. 조직적 기반도 있는 것이죠. 예, 힘도 있고. 예. 그래서 사실 5.16 쿠데타 직후에 이한빈이라든지 이한림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제일 중요한 장군이죠. 1군 사령관이니까 우리나라 병력의 70% 이상을 갖고 있는 장군인데 이런 사람들은 쿠데타에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게 그 밑에 있는 8기생들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이 연결돼 가지고 얘들 말 안 듣는 거예요. 사단장, 군단장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사단장, 군단장의 힘이 발휘되지 못하는 전두환 때 12.12 쿠데타가 똑같네요. 그것보다도 오히려 5.16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은 더 마이너한 세력들이었죠. 네, 그게 또 특징입니다. 그렇긴 하죠. 네. 또, 예.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8기생들 같은 경우에는. 6.4 5기생, 8기생들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인사 정체 문제가, 승진 정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의 특수성이 뭐냐면은 정부가 수립돼서 막 군이 팽창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4 5기 이전에 군대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한국전쟁 때 다 별들을 달았던 거죠. 군대도 팽창하고 또 상관이 또 전사도 하고. 앞부분은 초구석 승진. 네, 초구석 그렇죠. 승진을 해갖고. 전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 육군 참모총장들 다 30대 청년들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죠. 근데 전쟁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5기생들, 8기생들이 대령 중령급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승진하기가 힘들죠. 군대의 숫자는 정체돼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승진이 정체된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희망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위에 장성들이 나이 차이라도 많이 나면은 젊어. 그분들이 이제 정년 퇴임하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젊거든요. 예컨대 5.16 때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장도영이라는 사람하고 당시 중령이었던 김종필 씨하고 나이 차이가 딱 3살입니다. 3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대령 중령급 인물들은 상당히 군대 내에서 불만스러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거 빨리 다 나가주면 좋겠는데. 네. 그러한 측면에서 또 4월 혁명이라는 명분도 있고 또 이들이 갖고 있는 또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해서 이제 4월 혁명 직후에 군 내부의 그 일종의 정화운동이라고 했던 정군운동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예, 이 정군운동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정군이라면 쉽게 말해 군대를 정화하자는 것이죠. 예, 하는데 바로 이
팔기생들이 이제 정군 건이 연판장을 돌리면서 이게 큰 파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요 정군 운동의 여파 속에서 이런 일련의 정치 변동하고 그다음에 박정희와 연결되고 이게 이제 쭉 쿠데타로 가는 것들 또 여기에 따른 미국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그냥 군인사라든지 작전권에 대해서 미국이 사실상 관리 통제했다고 봐도 저는 봅니다만은. 근데서 최파머 성명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런 거 쭉 한번 설명해 주신 게 5.16의 배경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 정군운동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군대 내에서 정군운동 같은 게 벌어지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찰도 이른바 그 경찰 그 숙정이라고 해갖고 내부 개혁의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건 또 실질적으로 됐고 군대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당시의 장성들은 부정선거에 관련했고 또 부정부패에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도정부, 허정 과도정부 때부터 박정희 소장이 송효천 장군한테 개인적으로 서한을 보내서 물러나라. 군의 정화를 위해서. 그게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뭐 군에서 그 정도면 하극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센 거죠. 예. 네, 하극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또 당시는 이제 4월 혁명이라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정군운동에서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은 5.16 쿠데타 세력들은 정군운동을 장면 정부가 가로막았다. 그래서 우리가 쿠데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당시 허정도 가도수반이었던 허정도 정군운동을 추진하는 청년 장교들의 논리에 대해서 상당히 동정적이었습니다. 장성들의 부정부패가 있었던 거 사실이고 그래서 군의 인사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장면 정부는 이거는 권력의 논리상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장면 입장에서는 당연히 군 장성들 대폭 인사교체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겠죠. 정군운동은 아주 명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야 자기 권력이 제대로 쓸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정군운동에 동정적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시 이제 군 내부의 변동을 보면은 송효찬이라는 사람이 4월 혁명 때 참모총장이었다가 정군운동의 여파 속에서 자진 사퇴를 했고, 최영이라는 분이 참모총장이 됐지만 정군파 장교들이 또 역시 그 사람도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면 정부에 들어서면서 최경록이라는 사람을 참모총장에 앉혔죠. 최영이어서 최경록. 네. 근데 이 최경록이라는 사람은 당시 이제 장면 정부하고도 관련이 있고 특히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그 정일영 또 그 정일형. 네, 정일영 그리고 이제 그분의 그 부인이었던 이태영 변호사. 이태영 변호사. 두 분 다 유명하신 분이죠. 네, 이태영 변호사님. 네, 이분들하고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최경록이라는 사람은 정군운동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참모총장이 되면서. 그래갖고 정군파 장교였던 박정희를 육군본부에 불러들였죠. 육군본부에 보직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개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정군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문제가 또 뭐냐면은 한미동맹 관계라는 거죠. 이게 또 분단하고 관련이 있는데 분단이 상황 속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어갖고 안보를 지켰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한미동맹 관계 하에서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사권은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갖지만은 군대 운영, 작전 통제권도 그렇고 원조 업무도 그렇고 다 유엔군 사령관이 하기 때문에 중요한 군 장성의 인사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와 유엔군 사령관이 서로 협의하는 것이 강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엔군 사령관을 비롯한 맥그루도 그렇고 또 워싱턴 중앙에 있는 미국의 장교 집단들도 그렇고 전부 다 정군운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봤죠.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군의 그 정군 운동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예, 시장님.
자, 이제 이런 정권운동에서 이제 최파모 성명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충무장 계리, 이른바 돈 계리에 비슷한 충무장 계리에 구태가 되는데 이 부분을 다시 다음에 한번 더 다룰 수밖에 없네요. 네. 예. 자, 2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 그 홍성률 교수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홍성률 교수님 그리고 박한영 실장님 고맙습니다.